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읽기와 토의 토론 수업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제 물론 교재를 새로 사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교재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요즘 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캔본을 업로드 했는데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수업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도 제가 이 수업 영상을 찍을 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강좌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은 하고 또 우리 시간 관계상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읽기와 토의 토론 관련해서 필요한 그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유명한 토의 토론과 관련해서 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어떤 그 관련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을 우리가 또 듣고 텍스트도 보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기 중후반부터는 제가 준비한 다른 읽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 지금 아닌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저한테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학기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스캔본 제가 제일 앞쪽에는 우리 교재에서 제1장 부분입니다. 대화와 설득 부분인데 여기 들어가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실은 읽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주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 내용은요, 이제 교재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있죠. 제가 스캔본을 할 때 이렇게 작게 스캔본이 된 경우에는 또 확대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또는 글의 우위성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주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이제 내용하고 김기림의 문장론 신강 이 두 내용 대화체 형식의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같은 경우에 내용을 플라톤의 요 관련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김기론의 문장론 신강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파이드로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드로스 부분 중에서 이제 한 16분, 17분 정도인데 그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부분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텍스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플라톤은 문자의 기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내가 듣기에는 이집트의 나우크라티스 부근에 그곳 토착신들 중에 한 신이 있는데 이른바 이비스라는 성조도 이 신을 섬기는 것이었네. 신령한 자신의 이름은 테우트라고 불렀네. 이 신은 수와 계산과 기하학과 천문학을 발견했으며 아울러 장기와 골패를 그리고 특히 문자를 발견했다고 하네. 274시
이비스 아이버스란 새는 성조라고 합니다. 이 새는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테우트 THUTH라고 하는 지혜의 신은 다른 곳에서는 토스 THOTH라고 합니다. 회화에서 종종 토스의 머리는 이비스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 대가리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하는데 비해서 이집트에서는 새 머리가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동서양의 좀 차이고요. 뭐 우리 그 미네르바란 말도 있죠. 지혜와 관련된. 뭐 이것도 사실 세 종류지 않습니까? 부엉이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는 달리 또 서구권에서는 그죠? 요 지혜와 관련해서 내 머리를 이렇게 이용을 한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자를 발명한 테우트시는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타모스에게 학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자에 이르자 테우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네. 이 학문은 임금님, 이집트인들을 더욱 현명하게 하고 또 그들의 기억력을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문자는 기억과 지혜의 수단으로 발견된 것이니까요. It is an elixir of memory and wisdom that I have discovered. 즉 테우트는 문자가 기억과 지혜의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제 요 여러분이 들을 때 요 발음이 조금 딱딱한 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요 이제 밑에 그 여러분 글자가 나오니까 글자를 중심으로 이제 듣기 바랍니다. 수단으로 번역한 부분은 영어로는 ELIXER 즉 약입니다. 즉 인간의 기억은 극히 제한적인데 문자 기록을 통하여 기억이 보존됩니다. 이처럼 문자는 기록과 기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발명한 테무트 씨는 문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타모스 왕은 문자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쓴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질적인 기호에 의하여 상기되고 내부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상기하지 않게 되며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는 배우는 사람들의 영혼에 망각의 습성을 갖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의 수단이 아니라 상기시키는 수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제자들에게 진리가 아니라 외형적인 지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당신에게서 배우는 것은 없고 글을 읽기만 하며 따라서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력이 없는데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75호 위의 인용문에서 타모스 왕은 문자가 영혼에 대해서 외부적인 것이다 라고 논의합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영혼의 내적인 부분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를 데리다는 음성 중심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텍스트의 제목처럼 말과 글의 우위성에 대해서 그죠?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우리 인간 생활에서 그죠? 의사를 전달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소개되는 내용은 말과 글 어느 쪽에 더 중요성을 부여해야 될지 지금 그런 이제 내용이 지금 주고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의 의견은 아니고 고대의 이집트 그쪽에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니까 일단 우리가 참조만 하겠습니다. 타모스 왕은 문자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외적인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음성이나 발성은 나의 일부입니다. 이는 물리적, 신체적이며 동시에 정신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문자는 공공적 퍼블릭이며 객관적 어브젝티브입니다. 또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음성과 달리 문자는 외부로부터 도입되어야 합니다. 즉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습득이 됩니다. 물론 말도 배워야 합니다. 단말은 자연적으로 배우고 글은 인위적으로 배웁니다.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문맹들이 있습니다. 타모스 왕은 문자는 배우는 사람들의 영혼에 망각의 습성을 갖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발명한 테무트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지혜를 가르쳤다라고 타모스가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할 것은 음성과 문자가 그렇게 이질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 언어학이 밝히는 것은 사람의 말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의 분리 및 결합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음성 언어가
기호와 문자 언어와 가능성은 선천적으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수많은 세계의 언어들이 결국은 비슷한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분절된 음성 아티큘레이티드 스피치라고 합니다. 분절음이란 음절을 더 쪼개어 나오는 음절보다 한 단계 작은 언어학적 단위, 자음과 모음을 이루는데 음절 말은 미음, 리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필자의 관점이고 플라톤의 문헌에는 문자는 음성에 대해서 외부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문자의 불특정성. 파모스 왕은 문자의 사용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읽을 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아까도 뭐 단, 말의 특성 이렇게 이제 단말의 특성 이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죠? 완벽하진 않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밑에 글자를 조금 주시하면서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기억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고 문자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대화와 달리 글은 한 번 기록이 되면 현장성을 상실하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되기는 하나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문자가 말의 진리를 도리어 방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논변을 제기합니다. 즉 문자로 표현된 사상이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문장 해석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이드로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말이 일단 문자로 씌어지면 모든 글은 문자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내동댕이 쳐짐으로써 누구에게 알려야 하고 누구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문자로 씌워졌을 때, 글로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읽는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말인데 어쨌든 말과 글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죠? 또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또 이해하기가 쉽고 또 부연 설명도 할 수 있고 그죠? 바로 대면을 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했던 말에 대한 기억은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보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아주 긴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갈 정도면은 누가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과 글의 우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 간의 대화니까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오해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비난이라도 받으면 언제나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네. 글 자체가 스스로 방위하고 스스로 도울 수는 없거든. 275위. 여기서 플라톤이 문자 언어 즉 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해석의 어려움입니다. 즉 원래 저자가 무슨 의미로 글을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문장이 언급된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느끼는 것은 그런 사정은 비단 글뿐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화에서도 왕왕 오해가 일어납니다. 문장 해석의 어려움은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문장이란 마치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그림은 살아있는 듯이 걸려있지만 어떤 질문이라도 던지게 되면 매우 엄숙하게 침묵을 지키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글의 저자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인용문에서 플라톤은 언제나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란 글을 쓴 사람이나 혹은 그 글의 관련자를 말합니다. 즉, 그 글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글의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고 누구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은 가령 편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듯합니다. 즉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를 모르는 제3자가 편지를 볼 때 편지 글의 의도와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기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글이 그 씌어진 상황을 떠나서 유포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무슨 계약서나 법조문 등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나 쟁송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문서의 의미가 불확실하면
결국 계약이나 재판의 당사자가 나서야 합니다. 가령 무슨 문서에서 누가 나를 비판할 경우 그 글을 쓴 사람을 불러내야 합니다. 글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해와 비난 등은 결국 그 글을 쓴 사람을 불러내어 따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 서류나 법적 쟁송, 고소장 혹은 계약서 같은 실무적인 문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 즉 문자 언어의 태생적인 취약점을 지적한 플라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플라톤의 핵심은 꼭 말이나 연설 스피치 등 음성 언어 사용만이 정답은 아니고 실은 철학적인 방법과 목적이 핵심입니다. 이를 그는 변증술 다이얼렉틱이라고 부릅니다. 즉 철학적인 그런이 아니고 그는이죠. 오타입니다. 글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담화만이 진리와 지혜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중에 플라톤은 재미로 글을 쓰는 일을 언급합니다. 즉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글쓰기를 말합니다. 플라톤 대화편은 철저한 철학적인 혹은 논리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수필식으로 주제가 분산되는 곳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화려한 주제의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법은 감탄할 만합니다. 아도니스의 정언과 변증술 다이얼렉틱. 이제부터는 말과 글이 구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를 그냥 담화 디스코스라고 뭉뚱거려 말하겠습니다. 파이드로스 276비부터 농부와 작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는 농부에 비유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결실을 거두듯이 작가 역시 글이라는 씨를 뿌려 독자들의 마음에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논과 밭에 바로 뿌리는 것을 산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리다의 유명한 개념인 산종이 나옵니다. 이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선 두 종류의 농부옥은 재배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선 여름에 씨를 뿌린 뒤 곧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를 즐거워하는 화훼 농부가 나오고, 둘째는 씨를 뿌리고 난 뒤 오랜 시간 후에 결실하기를 바라는 경작 농부가 있습니다. 전자는 씨앗을 여름에 아도니스의 화원에 뿌려 8일 동안 자라게 한 뒤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농부입니다. 작중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네. 그럼 다음을 묻고자 하네. 지각이 있는 농부는 스스로 북돋워 결실을 바라는 씨앗을 한여름에 아도니스의 화원에 뿌려 8일 동안에 아름답게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기뻐할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유희기분으로 하는 것이요. 사실은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적당한 땅에 씨를 뿌리고 8개월쯤 지나서 그것이 결실되면 만족하지 않겠나? 276b. 아도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 즉 아프로디테가 총애한 미소년입니다. 아도니스의 화원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위에서 말한 바 화훼 농부입니다. 글로 말하면 시인과 문학가에 해당합니다. 이런 농부는 유희기분으로 경작을 합니다. 취미나 오락으로 글을 쓰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파이드로스의 역주에 의하면 아도니스의 화원이란 여름철에 초목이 순식간에 개화했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반면 경작 농부는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적당한 땅인 피팅 그라운드에 씨를 뿌리고 8개월이 지나서 그것이 결실되면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실은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 반면 화훼 농부는 스스로 도움도 주지 못하고 또 진실을 충분히 가르칠 수도 없는 말을 사용하여 잉크와 펜으로 마구 씨를 뿌리는 식으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런 농부는 결국 시인이나 작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취미 농부는 국가편의 시인 추방론과 연결됩니다. 경작 농부는 철학자에 비유되고 화훼 농부는 시인 문학가에 해당합니다. 시인들은 글자에 정원 가던 어부레터지에서 유희 기분으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고 늙어서 잊어버렸을 때 상기하기 위하여 쓴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유희와 오락을 목적으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글자의 정원에서 유희 기분으로 씨를 뿌린다는 플라톤의 아이디어를 아마 데리다가 차용한 듯합니다. 글자의 밭에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플라톤의 산종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산종 즉 씨 뿌리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진지한 지식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희입니다. 오락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런 산종을 플라톤은 유희와 즐거움을 위한 씨 뿌리기로 보았고,
그 반면 추수의 목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진리와 지혜를 낳기 위한 씨 뿌리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플라톤 역시 이런 쾌락 목적의 씨 뿌리기 혹은 글쓰기를 마냥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고 단지 진지한 철학적 탐구, 변증술보다 가치가 적다는 것뿐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문학적인 작품에는 참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허구 픽션입니다. 실제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면 그것은 역사 히스터리가 되어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문학적 언어에는 진리치 트루스 밸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의 유희인 시나 문학에 비해서 철학의 언어와 문장은 진리와 지혜를 영혼에 심는 것이고 따라서 문학이나 시보다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 플라톤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작중의 화자인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그건 그렇네, 파이드로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노력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대화술을 다이얼렉틱 메서드 사용하여 영혼에 다음과 같은 말을 심을 경우일세. 즉 그 말 자체를 심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음에 그 씨앗에서 말들이 마음속에 각각 싹 터 그것을 영원히 살게 하고 또 그 소유자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경우 말이네. 277호. 이 문단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 플라톤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화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했는지 하는 장면이 상기됩니다. 원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정치의 뜻을 두었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의 만남과 특히 후자의 산파수를 통해서 엄청난 지적인 성장을 합니다. 당시의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워서가 아니라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출산하는 것일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기성세대의 거짓이 폭로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비판적인 논점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미드와이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이 왜 그렇게 글보다는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스승의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청년 플라톤은 숱한 진리와 사상을 잉태하고 산출하여 서양 철학의 큰 저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움이 이제는 철학으로, 변증법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변증술을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가 말하거나 쓰는 것에 대해 세밀한 진실을 알고 또 전체를 그 자체로서 정의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린 후에는 더 분할할 수 없는 데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영혼의 본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찰하고 각각의 영혼에 적합한 말을 발견하여 다채로운 영혼에는 다채롭고 적합한 말을 사용하고 단순한 영혼에는 단순한 말을 사용하여 정리할 때까지는 무엇을 가르치거나 설복하더라도 이론의 성질이 변론술의 치하에 있는 이상 그는 변론술에 따라 의론을 진행시킬 수 없네. 이것이 전에 이야기해 온 의론의 개요가 아니겠나? 277시.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자의 태도 및 방법론 등입니다. 우선 그는 철학적 담화의 방법으로서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대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달리 말해서 개념 규정입니다. 대상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분류입니다. 가령 동물에 대해서 학적인 탐구를 할 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의 정의를 내립니다. 가령 동물은 움직이는 생물이다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각종 동물들 간의 관계를 분류를 통해서 규정합니다. 포유류, 파충류 등등이 있습니다. 아론 과정을 통틀어 변증술 다이얼렉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상의 영역과 정의를 밝힌 다음 플라톤은 이번에는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 분류를 합니다. 즉 위의 문단에서와 같이 각각의 영혼에 적합한 말을 발견하여 다채로운 영혼에는 다채롭고 적합한 말을 사용하고 단순한 영혼에는 단순한 말을 사용하여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자의 영혼과 상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변증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그 이해도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해도 그죠? 지적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아마도 단순한 지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철학적인 담화를 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변증술은 바로 철인왕 펄라서퍼 킹을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국가 편과 연결이 됩니다. 발바닥 껍질이 죄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방금 관련 영상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직은 초기 단계고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하는 말과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말과 글과 관련해서 우위에 대한 그 대화 내용을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 간의 대화 내용이 우리 텍스트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읽으니까 이어서기나 부재서기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들리죠. 그만큼 이 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 파이드로스 관련 내용은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대체를 했고요. 우리 텍스트 28쪽에 보면은 김기림의 문장론 신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텍스트를 조금 볼까 싶습니다. 텍스트 28쪽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적 말은 소리를 근간으로 해서 소리를 토대로 한다는 거죠. 복잡한 기호 조직입니다. 하지만 말에는 소리로 말하는 말, 그리고 그 소리를 글로 옮겨 놓은 쓰여진 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말이라고 할 때는 이 쓰여진 말과 말하는 말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좀 협소한 의미로 말할 때는 말하는 말만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을 이런 협소한 의미의 말, 즉 말하는 말, 그리고 이렇게 글로, 말과 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이라면 보통은 말하는 말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오래된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말버릇은 말과 글을 완전히 글로 갈라놓아 버려서 그런 말과 동떨어져서 마치 저쪽 한 길을 걸어가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을 조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는 입으로 말하는 우리나라 말은 말대로 버려두고 그것과는 그 발성 그 성음 조직이 다른 남의 나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한자를 한글이 발명되기 전에 그죠?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성음 조직이 다른 남의 나라 글, 즉 한문을 1000년 동안이나 오면서 그 불합리함이나 불편함을 깨닫지 못했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사실 아무데나 버리다 두고 남의 말을 토대로 해서 남의 글을 빌려 쓴 겁니다. 예전에는 한문을 쓸 때요. 그래서 이런 계단에 대해서 그게 깨달은 우리가 존경하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세종대왕. 세종이 정말 지혜로운 해안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죠? 분이 이제 한글을 만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퍼져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이제 한 수년간 과거에 수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10대 후반이고 그 당시로 생각하면 지금 한 20년 이상, 25년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86학번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갔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은 독일에도 한국학과가 많이 생겼거든요. 한국학과. 또 우리 이 한글의 어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한글의 어떤 우수성이 지금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다른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어, 어, 한국의 문화가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덩달아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 그죠? 한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도 한문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화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예담이었고요. 계속해서 텍스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지만 처음에는 이제 훈민정음을 해서 지금의 한글과는 조금 다른 형태죠. 초창기에는. 근데 이때 한 가지 폐단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귀족들과 천민, 그죠? 이렇게 이제 신분제 사회니까 귀족들은 여전히 한문을 중요시했고 한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사용을 잘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말은 천한 것이고 글만이 소중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그런 그 옛날 봉건 시대에는 양반이라는 특권층이 배울 수 있는 게 글이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소유물,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그 지식인인 것처럼 뽐내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천대받았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우리 글이 있었는데도 그야말로 우리 말에 맞는 그런 언어지만, 그죠? 예전에는 한글을 언문이라고 해가 괄시했죠. 언문, 그죠? 한문과 비교해서 언문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천대하고, 여자들,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그죠? 주로 사용하는 글이다. 그래가지고 부녀자들이 안방이나 부엌에 몰래 숨어서 뭐 듣는다든지 배운다든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중대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여기 나오죠. 우리말은 하나라는 것. 그 하나인 말은 어디까지든지 말하는 말이 줏대가 되는 것. 말하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된다 이 말이죠. 서는 글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말을 눈으로 보는 시각적 기호 조직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것. 따라서 말과 글은 말을 중추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통일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만이 소중하다는 미신을 버려야 할 것. 글은 말의 번역인 까닭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말은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까닭에 소중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과 실천을 위한 전달의 임무를 다해주는 까닭에 그것에 가치가 있다. 생활과 실천을 떠나 말이 무용의 작물이듯, 더군다나 말을 떠난 글이란 공소한 것,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과 글 중에서 말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중요시했죠. 또 예전에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일면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당시에 뭐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글로 사실은 옮겨 적는 경우는 이제 양반들이나 이제 귀족들 말고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말이 천민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말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 좋은 점과 못한 점, 말의 장점과 단점 관련해서 잠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무실 창가에서 어떤 사람이 방 안에서 일보는 그 여자 사문을 돌아다 보면서 활기를 띤 말로 불이다 하고 소리쳤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여 사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화자가 이 말을 할 적에 그 목적은 맞은편에 지금 길 건너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긴급한 상황, 그죠? 이거를 동료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러한 사태의 인식, 그 불이 났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 태세를 취하는 것까지도 이 동료한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통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화자가 사용할 수단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이라는 거예요. 글로 쓰면 늦죠. 이 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또 행동도 할 수 있죠. 바디랭귀지, 그죠? 내 손이 미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응원을 받는다. 이 말은 실제로 몸짓이나 행동으로 또 말로도 하면서, 그죠?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동원된 것은 몸짓이다. 제스처죠. 몸짓이다. 소리로 말하는 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몸짓으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의사를 좀 수두르지만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현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 여기서는 몸짓 말, 제스처 랭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몸짓은 그 뒤에 자연어인 쪽에도 매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연어일 때도 많이 사용됐다는 건데 그 뒤에 오늘의 전통의 단계에 들어선 그 다음에도 몸짓은 중요하게 말을 도와주는 역할, 보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몸짓이라는 것을 같이 보충해서 하면은 상대방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이 할 수 없는 말만의 그 어떤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몸짓 가운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손짓이다. 손은 일찍이 입을 대신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사실은 처음에는 입이 지금 손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한 적이 있었다. 지금 짐승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동물들은 언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엇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붙잡는 것, 잡아당기는 것, 싸우는 데까지 입이 중요한 역할. 동물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다가 손이 이러한 일들을 이제 바로 맡아 하게 되었고, 입은 먹는 일, 그리고 말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입은 원래 그 완강한 구조에서 점점 퇴화하고, 이제는 현대 여성들은 루즈를 칠해서 입술과의 생기를 겨우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 책에 쓰여진 시기가 좀 예전이니까 지금의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러분이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말을 입에 맡긴 다음에도 손짓이나 몸짓이나 이런 보조 역할이 또 중요하고 또 표정도 여기 나오지만 얼굴에 놀란 표정이 또 추가되면은 좀 더 그 비상사태를 그죠? 맞은편에 알아차리도록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뭐 또 눈이 휘둥그레진다든지 얼굴 빛깔이 헬쑥해진다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조 수단들도 같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사실 우리가 예전에 유교 국가 했을 때 우리가 그 유교가 지배했던 수백 년 동안에 좀 잘못된 교훈이 이런 슬픔, 기쁨, 뭐 이런 희노애락을 표정에 나타내는 것을 좀 선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해가지고 좀 금기시한다든지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표정이 죽은 데스 마스크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죠? 뭐 양반들이 채통을 지킨다 하면서 뭐든지 잘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드라마나 옛날 그 전통 그 관련한 드라마를 보면 양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어흠 하면서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유교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천민들이나 지체가 낮은 사람들이 온갖 행동을 좀 적나라하게 하고, 그죠? 양반과 구별이 됐는데, 이런 그 과거 유교가 지배했던 시기에는 얼굴 표정이 죽은 데스 마스크에 가까웠다.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몸짓도 그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과 표정과 마음을 바로잡고 또 쭉쭉 뻗게 하는 이런 거는 예술이 주로 이런 일을 도맡았어요. 예술에서는 이제 이런 금기시 되는 게 없죠. 다양하게 다 표현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게 예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기 있는 극적인 계기가 풍부한 회화로서의 말, 즉 말하는 말에는 또 결함도 있습니다. 말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결함이 있답니다. 생생한 그 순간의 정황에서 순간적으로 튕겨지는 말이기 때문에 풀이할 수도 없고 되풀이 해봤자 첫 번째와 똑같은 생생한 효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즉 말은 순간적인 운명, 그런 새로운 운명을 가진 것이다. 그 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한번 뱉어버린 말은, 그죠? 똑같이 복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흘러가는 물, 사라져버리는 연기나 꺼져버리는 불꽃의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은 단 한 번뿐인 것이고 생각해 가면서 고칠 수 없고, 그죠? 한 번 하면 그만이다. 다시 두 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미 쏟아진 물이다. 뭐 이런 우리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입 밖에 나와버리면 도로 끌어들일 수 없는 겁니다. 말은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글이 좋은 까닭. 자, 잠깐만요. 42분이네요. 10분에 마치겠습니다. 글은 이제 아까도 뭐 앞에 나왔지만 말은 현장성이 중요하겠죠. 말이 현장에서만 효과가 국한되는데 반해서 글은 어떻습니까? 글은 적어서 멀리 진짜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 전파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말도 물론 뭐 오늘날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될 수는 있습니다. 말도 그죠? 뭐 방송 그렇지만 그 말도 방송되는 그 시간만 전파를 탄다. 그죠? 물론 뭐 TV 같은 경우는 녹화 방송도 있고 하지만 그건 이제 시각적인 거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에 대해서 글은 어떻습니까? 본래의 보존성과 어울려서 두 겹, 세 겹의 전파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보존성이 글의 장점입니다. 그죠? 보존될 수 있다는 말은 영속성이란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계약을 하면 입으로 하는 구두 계약도 있고 또 글로 된 서면 계약도 있죠. 법률상의 효과를 따지면 뭐 비슷하지만 서면 계약이 조금 더 요즘에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계약은 어째서 하필 글로 대한 계약서가 행세하나 말은 순간적이요 단 한 번뿐인 때문에 베어먹기 쉬운 데다가 기껏해야 말은 사람의 기억력에 의거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인데 그 기억은 세월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옛날식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과 글이 어느 쪽에 사실을 우위에 있다고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글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면요. 글은 소원과 희망을 따라 서서히 또는 두었다가 두고두고 읽을 수도 있다. 그것은 말처럼 당장 무슨 해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최후 통첩에도 적어도 24시간의 여유를 주고 해답을 독촉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통일된 긴 서술이 또 가능하고, 말로도 물론 꽤 긴 이야기나 이런 게 뭐 될 수는 있지만, 글에서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게 이제 말과 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세밀하고 정밀한 서술도 역시 글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점은 글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 우리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은 또 이러한 것을 글을 기술하기 위한 그런, 또 글을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글의 도움이 만약에 없었다면, 과학이 없었다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맞물려서 글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정밀과 정확성을 거의 생명으로 하는 근대 자연과학이 사실은 글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는 말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 글로 이렇게 그걸 표현해서 과학적인 내용도 말로 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존을 하니까 과학이 더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과학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례를 모아야 하는 귀납적인 관찰 결과의 어떤 기재나 정리, 보고 전달, 이런 거에 있어서 글이 정말 중요하죠. 글이 없었으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죠? 오늘날 글과 학문이 정말 서로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또 글을 알고 모른다는 이 유식함과 무식함을 또 드러낸다는 것도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길게 나이를 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첫 수업이고 해서 말과 글의 어떤 비교로 일장일단이 있다는 점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37쪽에 설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50분 다 됐거든요. 47분 30.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